기술적 분석에는 차트를 해석하기 위한 정말 무수히 많은 캔들 패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캔들 패턴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가격의 진행 과정을 읽고 수요와 공급의 우위를 파악한 다음에 미래에 진행될 가격을 예측하기 위해서예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 캔들은 우리가 흔히 부르는 망치형 캔들 패턴이죠. 제가 이 캔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매도에 우위가 있어서 가격이 하락을 했다. 그리고 어떠한 사건을 기점으로 매수가 매도를 압도해서 가격이 반전되기 시작했고, 이전에 매도가 우위여서 하락했던 가격의 범위를 모두 장악했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한 개의 캔들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었죠? 수요와 공급의 우위를 반전시켰던 주요한 이벤트가 발생한 가격 구간이 어딘지 알게 됐고요. 현재 상태는 매수가 매도를 압도하고 있는 상태라는 정보를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얻게 된 이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현재는 매수가 매도를 압도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가격이 상승을 그대로 더 유지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점쳐볼 수 있고요. 설령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이 구간은 수요와 공급을 반전시켰던 의미 있는 가격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활용해 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스티븐 니슨의 캔들 패턴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차트라는 언어를 해석하기 위한 하나의 해석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차트를 해석하기 위한 방법은 순전히 스티븐 니슨의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와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시선에서 캔들을 해석하는 또 다른 해석의 방식이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소개하는 ICT라는 이론이고요. 스티븐 니슨이 차트를 해석하기 위해서 캔들의 패턴을 활용했듯이 ICT라는 이론에서도 가격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캔들 패턴을 정형화해서 언어화를 시켜놨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공부할 PD 어레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PD 어레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기존에 우리가 알던 캔들 패턴과는 어떤 차이가 존재할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ICT라는 이론의 배경부터 알아야 돼요. 자, 지난 강의에서 고래가 유동성을 찾아서 가격을 이동시킨다고 했고요. 그 과정에서 가격은 프리미엄과 디스카운트를 왕래하면서 움직인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캔들 패턴이 남겠죠. ICT는 이렇게 남아있는 캔들을 고래의 가격 전달 이야기라는 맥락 속에서 유동성을 설계하고 주문을 축적하고 가격을 전달시키고 기존에 축적한 주문을 분배하는 고유의 서사를 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PD 어레이가 곧 세력의 흔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ICT 창시자인 마이클 허들슨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사냥꾼이 사슴을 사냥할 때 사슴의 발자국을 쫓듯이 우리는 세력이 가격의 이동 가운데 남겨놓은 흔적을 찾는 사냥꾼이 돼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세력이 남겨놓은 흔적인 PD 어레이를 바탕으로 거래를 해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핵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PD 어레이라는 게 무려 81가지가 있다는 게 핵심적인 문제예요. 이 81개의 PD 어레이를 모두 활용하게 되면 차트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정도면 뭐냐? 거래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사실상 ICT 이론은 가격이 지나온 모든 구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목적은 과연 ICT라는 이론의 도사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ICT라는 이론을 통해서 거래를 발전시키는 게 목적인가요? 저희의 경우에는 후자에 속합니다. 필요한 건 쏙 빼먹고 거래에 방해가 된다 싶은 것들은 버려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거래의 유연성을 위해서 이 PD 어레이라는 걸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뭐냐? 첫 번째는 고점과 저점이고요. 두 번째는 갭이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공부해볼 오더 블럭이라는 거예요. 이 오더 블럭이라는 캔들 패턴은 이제 검색만 해보면 주구장창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아는 내용이 됐어요. 그런데 아쉬운 건 많은 사람들이 핵심을 알지 못한 상태로 이 오더 블럭을 순전히 캔들 패턴으로만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더블럭을 검색해서 여러 영상들을 찾아보면 모식도만 설명하거나 단순히 추세 전환에 실패한 캔들이다, 장악형 캔들이다, 혹은 지지와 저항 매물대다 라고 설명하는 영상이 대부분일 거고요. 실질적인 문제와 개선책을 제시하는 영상은 찾아보기가 힘들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더블럭을 공부하고 활용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할 겁니다. 차트를 보다 보면 장악형 캔들은 수도 없이 많이 발생하고요. 그 중에서 이상하게 내가 째려서 진입한 오더블럭만 지지를 못 받는 일이 생길 거예요. 우리가 한 개의 이론을 배우면 활용의 관점에서는 시야의 폭을 넓혀야 되는데 패턴식의 해석에만 매몰이 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하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오더블럭의 원리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오더블럭의 원리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AMD예요.
AMD가 뭐냐? 축적, 조작, 분배예요. 이게 ICT라는 이야기에 퍼즐을 맞추는 기본적인 틀입니다. 자, 가격이 보합을 하면서 고래가 주문을 쭉 축적을 해놔요. 자, 이때 우리는 뭘 하고 있죠? 아, 방향 언제 나오나 하면서 손가락을 빨고 있겠죠. 그때 가격이 아래로 쭉 빠집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생각하죠? 아, 드디어 방향이 나왔구나. 오늘의 방향은 숏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방향이 나온 것 같으니까 변동성을 먹으려고 막 달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때 고래의 목적은 뭘까요? 매수 주문이 충분하게 채워질 때까지 가격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내릴까요? 매수 유동성이 충분한 디스카운트의 PD 어레이까지 가격을 내리겠죠. 디스카운트 PD 어레이까지 도달한 이후에 가격이 갑자기 훅 반전이 됩니다. 그럼 뭐죠? 주문을 충분하게 다 채웠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여기에 물린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본격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격을 이동시킨 다음에 이전에 축적한 물량을 분배를 하겠죠. 그 분배의 구간은 어디입니까? 프리미엄의 PD 어레이에서 분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축적, 조작, 전달, 분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과정을 두 개의 캔들로 묘사를 하면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떨어지는 음봉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장악하는 양봉 하나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 떨어지는 캔들에서 뭘 한 거예요? 주문을 손바꿈한 거예요. 그래서 오더 블럭인 거예요. 세력이 주문을 채운 캔들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오더 블럭이라는 것의 의미는 알았는데 이걸 트레이딩에 접목했을 때는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손절의 기준이 생깁니다. 자, 레리 윌리엄스가 고점과 저점의 변곡점을 어떻게 정의하냐? 저점이 만들어지고 더 낮은 저점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최저점 후보일 캔들의 고점을 이탈하면 이건 저점으로 간주를 해요. 자, 여기서 이 두 개의 캔들을 볼게요. 이건 최저점 후보일의 캔들을 장악한 형태인 오더블럭이 되겠죠. 그렇다는 뜻은 오더블럭이 형성됐을 때 비로소 저점이 형성이 되고 동시에 우리의 손절 근거가 한 가지 생긴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가격이 이동하고자 하는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이 하락 캔들이 장악이 됐느냐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이 캔들이 뒤집어졌을까요? 간단합니다. 반대쪽으로 가격을 보내야 하니까 반전이 된 거죠. 그러면 이 뜻을 조금 더 풀어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도 측 유동성을 충분히 찾았고 이제 매수 측 유동성을 찾는 상태로 가격 전달의 방향이 반전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오더블럭이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고래가 추구하는 가격 전달의 방향이 변경됐다고 해석을 하고요. 이걸 영어로는 Change in State Delivery, 줄여서 CISD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활용하는 지지와 저항의 관점에서 이 오더블럭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 이 캔들은 세력이 주문을 채운 캔들이고 추구하는 유동성의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이 캔들은 지켜줘야 당연히 맥락이 연결이 되겠죠. 그런데 이 오더블럭이 제가 앞전에 말했던 것처럼 지지를 받을 때가 있고 지지를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예요. 들쭉날쭉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할까? 우린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비유 하나를 들어볼게요.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하나의 채널을 만들었어요. 이걸 우리가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우린 뭘 보고 있죠? 그 채널의 상단과 하단을 유의 깊게 지켜보고 있겠죠. 그럼 거래의 관점에서 이건 뭘 한 거예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영역을 하나 찾은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돌아와서 여기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가 압니까? 그건 모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의 상황에서 거래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보통은 컨플루언스, 합류 지점을 찾아요. 이 채널의 저점의 추세선도 지나가고 이평선도 지나가고 좌측에 매물대도 있고 하면은 여기는 그냥 단순히 채널의 저점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지지받을 근거가 조금 더 있는 가격이구나, 확률이 조금은 더 높겠구나, 이렇게 접근을 한다고요. 물론 이렇게 해도 차트는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못 지켜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거래의 일말의 확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조치를 더 취한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오더블럭이 뭔지 이해도 했고요. 이쁜 모양도 하나 찾았어요. 그럼 이게 뭘 한 거예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영역을 하나 찾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보통은 이 모양 그 자체만으로 거래에 활용을 한다는 게 일반적인 문제라는 거죠. 당연히 지지받아야 하는 패턴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패턴식 해석에 매몰돼서 거래를 했을 때 발생하는 일반적인 오류예요. 물론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하는 것보다야는 낫겠죠.
하지만 드라마틱한 어떤 결과를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확률을 높이기 위한 다른 노력을 했다라고 하기에는 차트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오더블럭에서 일말의 확률이라도 더 높은 확률로 지지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 돌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근거에서 오더블럭이 지지의 역할이 되는 거죠? 이 떨어지는 캔들에서 주문을 축적한 목적이 뭡니까? 이 축적한 주문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매수층 유동성이 충분한 가격까지 가격을 이동시켜서 분배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오더블럭을 지켜줘야 하는 근거를 이 패턴에서 찾는 게 과연 맞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근거를 충분한 유동성 구간을 찾아서 분배했냐 못했냐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얘네가 목적지에 도달을 못 시킨 상태예요. 그러면 가격이 좀 밀려도 오더블럭을 지켜주고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거예요. 반면에 얘네가 엄청 큰 규모의 유동성을 찾았어요. 분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떨어져요. 그러면 이 오더블럭에서 지지를 기대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채운 주문을 여기에 다 털고도 남았겠구나. 그러면 떨어질 때 한 번은 튕기더라도 지켜주지 못하고 뚫릴 확률이 더 높겠구나.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생각하던 규모의 유동성에 닿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오더블럭에서 지지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 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봤던 유동성 구간이 내가 생각했던 규모보다 더 큰 규모였나 보다. 혹은 아래에서 확보한 유동성의 규모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작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데이터를 쌓아보는 거예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모식도를 한번 볼게요. 자, 주봉 차트를 봤더니 차트가 이렇게 하락 추세를 만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도대체 어디까지 갈까 하고 봤더니 왼쪽에 일봉의 저점이 하나 있고요. 조금 더 아래에는 월간 차트의 저점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자, 가격이 쭉 하락을 하더니 일봉의 저점을 콩 찍고 튀어서 올라와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찾아봐야 될까요? 자, 지금은 하락 추세니까 올라오는 도중에 프리미엄에서 저항받을 만한 PD 어레이를 찾아봐야겠죠. 자, 그러면 지금은 주봉 차트를 보고 있으니까 이 고점의 꼬다리에 주봉의 오더블럭이 하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범위로도 하나의 오더블럭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주봉보다 더 큰 시간 프레임으로 볼 수 있는 오더블럭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지금은 주봉에서 보이는 하락 추세고 주봉의 오더블럭과 더 큰 프레임의 오더블럭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데 과연 일봉달이 저점을 먹고 튕겼다고 해서 이 오더블럭들을 돌파한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분석일까? 자, 네가 올라봤자 얼마나 오르겠어. 센 놈들한테 두들겨 맞고 밀리겠지. 자, 이걸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자, 물론 생각대로 안 되면 손절을 해야겠죠. 하지만 더 큰 규모에서 관찰되는 이 오더블럭들이 일봉달이 유동성을 먹고 올라오는 것보다 더 강한 힘을 가졌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자, 아직 떨어지는 추세를 돌릴 만한 유동성을 못 찾았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어서 이 오더블럭이 두들겨 맞고 가격이 쭉 밀렸어요. 자, 그러더니 이번엔 월간의 저점을 먹고 가격이 반전이 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오더블럭을 저항으로 활용하는 게 과연 확률 높은 거래일까요? 자, 물론 한번 튕길 수야 있겠지만 그렇게 유리한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아래에 큰 규모에서 관찰되는 유동성이 있는 걸 미리 확인하고 봤으니까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현재 상황에서 어떤 거래를 하는 게 유리할까? 자, 이 월간의 유동성을 빨고 반전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 또 강세 오더블럭이 생겼겠죠. 자, 그러면 이 차트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월간 저점을 흡수하고 주간의 고점에서 밀리는 상태잖아요. 자, 그럼 누가 더 세죠? 강세가 더 셀 거라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말의 확률이라도 더 높은 방향을 보고 거래를 하자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를 보는 거래보다는 아래로 내려왔을 때 위로 보는 거래를 하자 이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PD 어레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더블럭이란 게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좀 간략하게 알려드렸는데 내가 지금까지 너무 패턴에만 매몰돼서 시야를 너무 좁게 가져갔다면 지금 현재 추세는 어떤 상태인가? 저점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올라온 상태인가?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발생을 했는가? 이걸 소화하려면 또 어느 정도 규모의 유동성까지 도달을 해줘야 될까? 이런 식으로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차트를 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